3부. 온 밤이 불안 속에서 지나갔다. 다음날 오리디노프는 아직 열이 좀 있고 몸이 허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다시 건물 앞 뜰에서 문지기를 만났다. 이번에는 따따르인이 먼저 멀리서 모자를 잠깐 들어 올려 보이고는 호기심에 찬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 후에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는 천천히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오르티노프를 곁눈질하면서 빗자루를 잡아 들었다. 자네 어젯밤 아무 소리 듣지 못했나? 오르티노프가 물었다. 들었어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 빌린 방이니 당신 스스로 알아보세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도대체 자네는 언제쯤 입을 열 건가? 오르디노프는 일종의 병적인 초조감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잘못한 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예요. 아래층에는 장의사가 살고 있지만 그는 기머거리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들었고 그의 부인 역시 기머거리이기는 하지만 다 들었다고 하더군요. 좀 떨어져 있지만 저쪽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감독관에게나 가봐야 하겠어요. 나도 그쪽으로 가봐야겠네. 오르디노프는 이렇게 대답하고 입구 쪽을 향해 걸어갔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방을 얻었으니. 나리 잠깐만요. 오르디노프가 뒤돌아보았다. 문지기가 존경심을 표시하듯 모자를 슬쩍 들어 올렸다. 그래 뭔가. 당신이 감독관에게 가겠다면 나는 주인한테 가겠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이런 멍청한 사람 같으니. 오리너프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그 자리를 뜨려고 했다. 나리 잠깐만요. 문지기는 다시 모자를 슬쩍 들어 보이고는 이를 드러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리.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세요. 왜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죄예요. 신께서 그렇게 말하시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네나 내 말을 좀 들어보게. 그리고 이걸 가지게. 도대체 그 노인은 못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이냐고요? 그래. 나는 돈을 받지 않고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 문지기는 빗자루를 잡아 들고 한두 번 휘두르더니 멈춰서서 주의 깊게 오르니어프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쨌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에요. 따따르이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오르디노프를 쳐다보고는 벼랑간 화가 난 얼굴로 빗자루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무슨 한 가지 일이라도 끝마친 사람처럼 아주 의미심장한 몸짓을 해보이며 오르디노프에게 다가와 말했다. 실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정신이 나간 거지요. 뭐라고?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나간 거라고요. 그는 더욱 수상쩍은 목소리로 재차 말했다. 그 사람은 몸이 아파요. 그는 예전에 커다란 수송선을 갖고 있었죠. 하나가 아니고 셋씩이나요. 그들은 볼보강을 따라 운행을 했어요. 나도 볼보강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공장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미쳐버린 거예요. 미쳤다고? 아니에요. 따따르인이 말을 중간중간 끊으면서 말했다. 그는 미친 게 아니에요. 그는 영리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있죠. 그는 책을 많이 읽었죠. 모든 것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책상 위에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갔죠.
돈을 받지 않고는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따따르이는 필요 이상으로 무리네 이해관계까지 들먹이면서 재미있다는 듯 웃음까지 지어 보였다. 그러니까 그가 마술을 부렸다는 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었다는 얘긴가? 문지기는 재빨리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그는 진실을 말해줬죠. 그는 신에게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하죠. 그러면 그에게 신이 내린다고 하더군요. 따따르이는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동작을 반복했다. 이때 누군가가 다른 건물에서 문지기를 큰 소리로 불렀다. 이어서 체구가 작고 등이 굽은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모피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불평을 눌러놓으며 넘어질 듯 휘청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혼잣말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들어 의식이 희미해진 것처럼 보였다. 주인이에요, 주인. 문지기는 황급히 속삭이고는 재빨리 오르노프의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고는 모자를 벗어 들고 노인에게 달려갔다. 그 노인은 오르노피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낯익은 노인이었다. 최근에 어디선가 그를 본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건물을 빠져나왔다. 문지기는 협작꾼처럼 보였고 아주 치사하고 불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불량배 같은 녀석이 분명히 나와 무슨 흥정을 할 생각이었군.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군. 그는 이미 거리로 나오며 이렇게 내뱉었다. 점점 그는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다지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흐릿하고 추운 날이었고 눈발이 흩날렸다. 젊은이는 또다시 한기가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땅이 흔들린 것처럼 느꼈다. 그때 갑자기 기분 나쁠 정도로 다정하게 귀에 익은 낭낭한 목소리가 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야로슬라프 일리치, 오르디노프가 말했다. 그 앞에는 얼른보아 30이 됨직하고 중귀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잿빛 눈동자를 가진 원기왕성하고 뺨이 붉은 사람이 서 있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항상 입고 다니던 옷을 차려입은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기뻐하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르디노프는 야로슬라프 일라치와 정확히 1년 전에 우연히 길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이들이 가벼운 만남치곤 드물게 가까워진 것은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선하고 가문 좋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풍교육을 받았고 최소한의 재능과 미를 겸비하고 충분히 상류사회에 속할 만한 사람들을 아주 공경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비록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아주 달콤한 테너의 목소리를 가지긴 했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뭔가 범상치 않게 비신하고 힘이 넘쳐나며 강압적인, 그리고 그 어떤 일각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는데 이것이 그의 습관으로 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정말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소리쳤다. 나는 여기서 살고 있네. 오래됐나?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톤을 점점 높이며 계속 말했다. 금시초문일세. 그러면 나는 자네하고 이웃인 셈이군. 나는 지금 이 지역에 수습된 사람일세. 나는 라자뇽에서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이나 되었지. 좋은 옛 친구를 만나게 되었군.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호인답게 웃기 시작했다. 세르게예프, 그는 흥분한 채 같이 오던 사람을 돌아보며 소리를 질렀다. 따라소프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게. 내가 없는 동안 자루를 풀지 말고. 그리고 올스피예프 문지기들을 독촉해서 즉시 사무실로 오도록 말해주게. 나는 1시간 후에 가겠네. 누군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아주 신사적으로 오르디노프의 손을 잡고 가까운 소릇집으로 갔다.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단둘이 몇 마디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나. 그런데 자네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는 거의 경련하고 비밀스럽게 목선을 낮춰 덧붙였다. 지금은 여전히 공부하고 있나? 그래, 여전하지. 한 줄기 기분 좋은 생각에 잠기며 오리드노프는 말했다. 고상한 일일세. 바실리 미알로비치, 고상한 일이야.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다시 오리드노프의 손을 꽉 잡았다. 자네는 우리 사회의 자랑일 거네. 신이 자네가 활동하는 방면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원하겠네. 정말 자네를 만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수없이 자네를 회상하고 또 수없이 자네 이야기를 했네. 우리의 선하고 위대하고 지혜로운 바실리 미하일로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일세. 그들은 특시를 잡았다.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안주거리를 주문하고 보드카를 시키며 여전히 감격해하며 오리디노프를 바라보았다. 그는 소심하고 약간 두드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네가 없는 동안 책을 많이 읽었다네. 나는 푸시킨의 책은 전부 읽었지. 오리디노프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인간의 열망에 대한 아주 놀라운 표현력으로 쓰여진 책이었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자네에게 감사하도록 허락해 주게나. 자네는 올바른 한계로 진실한 사상을 이해해 주도록 도와주었네. 그만하겠네? 아닐세. 나는 항상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을 좋아하네. 나는 최소한 이러한 감정이 나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니까 말일세. 됐네. 자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진실을 말하자면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닐세. 내 생각이 맞네. 자네와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닐세. 그렇지 않은가? 이런 사람을 봤나? 사실이네. 그러고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자네의 충고에 따라 쓸데없이 교제를 끊고 잘못된 습관들을 많이 고쳤네.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또다시 약간 소심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근무를 마친 자유로운 시간에 오랫동안 집에 앉아 저녁마다 좋은 책을 읽고는 한다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말일세. 바실리 미알로비치, 조국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거라네. 난 항상 자네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네. 야로슬라비치, 자네는 언제나 좋은 말만 해주더군. 자네는 정말 고결하고 순수한 사람일세.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오리드노프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그런데 자네는 통술을 마시지 않는군. 그는 약간 흥분 가라앉히며 말했다. 몸이 아파서 마실 수가 없네. 몸이 아프다고 그게 정말인가? 오래됐나? 어떻게 지금까지 몸이 아프도록 내버려뒀단 말인가? 자네가 허락한다면 자네에게 한마디 하겠네. 아니, 그런데 어떤 의사가 자네를 치료하고 있나? 괜찮다면 지금 당장 내 주치의에게 말하겠네. 아니, 바로 내가 직접 의사에게 달려가 주겠어. 아주 용한 의사지.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벌써 모자를 집어들었다. 고맙기는 하지만 나는 치료를 받지는 않네. 어쩐지 의사가 싫어서. 무슨 말인가? 어떻게 생각해? 의사는 아주 용하고 훌륭한 사람일세.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애원하며 계속 말을 이었다. 최근의 말인데 꼭 이 말을 하도록 허락해주게. 바실리 미알로비치. 최근에 한 가난한 철공이 와서 말하기를 내 손이 연장에 찔렸는데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네. 빼면 빠뿌누찌치 세몬 빠뿌누치치는 이 가련한 사람이 탈처증의 위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번진 부분을 잘라내었대. 그는 바로 내가 보는 앞에서 수술을 했지. 아주 뛰어난 솜씨였어. 아주 감탄할 정도였지. 만약 고통받은 인간에 대한 동정이 없었다면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서는 아주 보기 즐거운 일이었을 거야.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병을 얻게 되었나. 집을 옮기는 중이었는데 나는 이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네. 아직 많이 아프면 이렇게 거리로 나돌아갈 것이 해로울 텐데 그럼 지금 자네는 예전에 살던 곳에서 살고 있지 않단 말인가? 그런데 무슨 일로 그렇게 됐나? 우리 집 여주인이 빼짜르국을 떠났다네. 돕나 샤비시나가 말인가? 그게 정말인가? 선량하고 정말 좋은 노파였지. 그렇지 않는가? 나는 그녀에게 마치 아들과 같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지. 그녀는 무엇인가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고귀함을
전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 시대에 구현된 위대한 백발의 구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네. 말하자면 어떤 시적인 것이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완전히 도취되어 귀까지 빨개지면서 이야기를 마쳤다. 그래, 그녀는 아주 착한 여자였지.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여기서 멀지 않은 꼬시마르프의 집에서 살고 있네.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있네. 아주 훌륭한 노인이지. 감히 말하지만 나는 그 사람과 아주 친한 사이였지. 친구 사이지. 뭐랄까. 그는 아주 유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 야로슬라프 일리치의 입술은 감동 어린 기쁨으로 거의 떨리고 있었다. 그는 보드카 한 잔과 담배를 주문하고는 물었다. 직접 집을 빌린 건가? 아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서 빌렸네. 누군데?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닌가? 평민 출신인데 무린이라는 사람한테서 얻었지. 키가 큰 노인인데 무린이라 그러니까 혹시 장리사가 살고 있는 건물 위층을 말하는 것 아닌가? 맞아, 바로 그 건물일세. 그래? 살기는 괜찮은가? 나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 뭐 이상한 것을 느낀 것이 없나 하는 거야. 사실 이를테면 내 말은 자네가 평민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그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확신하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자네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일세. 그러나 자네의 성격을 고려하면 글쎄, 이 평민 출신의 노인이 자네에게 어떻게 보이던가? 내가 보기엔 완전히 병자 같았네. 그래, 그는 엄청난 시련을 당한 사람이지. 그런데 자네는 그 사람에게서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나? 그 사람과 이야기는 나눠봤나? 아주 조금. 그는 사람을 싫어하고 신경질적이야.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생각에 잠겼다. 불행한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 사람이 말인가? 그래,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 게다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흥미있는 사람일세. 그런데 만약 그가 자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신경을 쓴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네. 나는 그저 호기심이 생겨서. 사실일세, 나도 흥미를 갖고 있었지.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매우 알고 싶었지. 그래서 지금 그와 살고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 얘기로는 그 사람은 예전에 매우 부자였다고 하더군. 그는 자네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장사를 했다네. 그런데 몇 번의 선박 사고로 파산했지. 배등이 폭풍해 짐을 싣고 가다가 침몰했다네. 그에 가까운 친척들이 운영하던 공장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불행히도 화재로 타버렸고 그 화재 때 가까운 친척이 불에 타 죽었다네. 그 얼마나 가혹한 불행인가. 그때부터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하더군. 사람들이 그가 분별력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되었지. 실제로 볼가강을 운행하는 선박을 갖고 있는 다른 상인과 싸움을 벌인 끝에 갑자기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아마 어쩌면 이 때문에 심한 정신 이상 증세를 갖게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나도 이 말을 믿네. 나는 그의 몇 가지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다네. 결국 말하자면 운명의 신에 대한 벌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엄청난 비운의 상황을 맞게 되었지. 어떻게 말인가? 오리노프가 물었다. 사람들 말로는 그가 정신착란에 빠져 예전에 아주 사랑했던 한 젊은 상인을 죽이려 들었다는 거야.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알고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들 이야기하더군.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몇 년 동안 희한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분명해. 그런데 바실리 미알로비치,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자네를 피곤하게 하지 않았나?
아닐세 괜찮아. 그가 회한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닌 것 같던데. 잘 모르지. 혼자라고 그러던데. 그러나 어쨌든 아무도 이 일에 관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듣지 못했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뭔데 그러나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전혀 살을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없네. 단지 상식에 어긋난 어떤 이상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모두 그가 너무 가혹한 상식과 계속해서 불행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야. 그래, 그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 바실리 미하일로비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네. 그는 그만큼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저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할 뿐이라고는 생각이 들어. 그러나 지금은 정신이 말짱한 것 같은데 아주 건강해 보이더군. 그래 맞아. 그 문제라면 내가 장담할 수도 있어. 그는 완전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는 단지 좀 전에 자네가 지적했던 대로 유별난 사람이라는 것 뿐이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야.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활달한 말투뿐만 아니라 매우 용기 있고 게다가 영리하지.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예전의 풍파의 흔적이 남아있다네. 흥미있는 사람인데다가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기도 하지. 내 생각엔 그 사람이 무슨 마술책을 읽고 있다는 것 같던데. 그래, 그는 신비주의자야. 뭐라고? 신비주의자란 말일세. 하지만 이 이야기는 비밀일세. 한 가지 비밀을 더 이야기하자면 그는 한동안 엄격한 감시를 받기도 했다네. 이 사람은 그에게 몰려드는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 어떻게 말인가? 아주 믿기 어려울 걸세. 아마 믿기 어려울 걸세. 그러니까 그가 아직 이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던 때인데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지위도 꽤 높은 알렉산드로 이그나치라는 사람이 어떤 육군 중위와 함께 호기심을 가지고 그 노인에게 다가간 적이 있었다네. 그들이 그 노인에게 오자 그들을 맞이했지. 이 이상한 사람은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다는 거야. 그는 찾아온 사람이 만약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저 평범하게 살펴보기만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찾아온 사람에게 매우 불쾌한 언사까지 하면서 되돌려 보내기 일쑤였다는 거야. 그는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네. 그래,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이야. 알렉산드로 이거노비치가 이런저런 일로 찾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는 당신이 가진 재능이라면 우리 힘이 없어도 스스로 잘 알 텐데요 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러고는 그가 필요하다 싶은 사람을 지적해서는 다른 방으로 가시지요 라고 했다더군. 알렉산드로 이그노비치는 그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을 나왔는데 그때 보니 그는 아주 창백하게 변해 나오더라는 거야. 또 한 번은 상류계층에 속하는 유명한 한 부인이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녀 역시 그 노인의 예언과 웅변에 온통 눈물로 젖어 부들부들 떨며 얼굴을 새하얗게 변해서 나왔다는 거야. 이상한 일이군. 그런데 왜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었지? 엄하게 금지됐어. 이상한 사건들이 있었지. 한 번은 상류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기병소위가 그 노인을 보고 웃었다는 거야. 그러자 이 노인이 화를 내며 무슨 일로 웃는 거요? 하고 물으면서 사흘 후에 당신은 이렇게 될 거요 라고 말하고는 글쎄 죽은 시체에게나 하는 성호를 그에게 그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나?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들 이야기로는 예언이 적중했다는 걸세. 바실리 미알로비치, 그는 정말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자네는 내 말을 웃어 넘기는군. 물론 자네가 나를 아주 많이 교육시켰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그 노인을 믿네. 그는 사기꾼이 아니야. 뿌시킨 자신도 어떤 작품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자네의 말에 반대를 할 생각은 없네. 그런데 그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의 딸인지도 모르지. 딸이라고? 그렇다네.
아니면 그 노인의 아내인가? 그 노인이 어떤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잠깐 멀리서 본 적이 있을 뿐이고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았네. 아주 이상하군. 젊은이는 뭔가 생각에 빠져들었고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잠깐 명상에 잠겼다. 그는 옛 친구를 만났다는 감동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꺼이 나눴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그는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며 바실리 미하일로비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허둥댔다. 벌써 1시간이 지났군. 그런데도 나는 깜빡 잊고 있었지. 뭔가 존경하는 바실리 미하일로비치, 다시 한번 자네를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네. 하지만 이젠 가봐야 할 것 같군. 허락한다면 자네 같은 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초대해줬으면 하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네. 시간이 나면 자네에게 직접 들르겠어. 그 기쁜 소식을 믿어도 되겠나? 말할 수 없이 기쁘군. 자네를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믿기 어려울 거야. 그들은 선술집에서 나왔다. 세르게이에프가 재빨리 달려와서 야로슬라프 일리치에게 빌린 예밀리아노비치가 지나간다는 것을 서둘러 보고했다. 실제로 맞은편에서 2인승 무게 사륜마차를 물긴 날쌘 젓갈색 말 한 쌍이 나타났다. 특히 부마는 아주 훌륭한 말이었다.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앞찾기에 손을 끼우기라도 하는 듯 절친한 친구의 손을 꼭 쥔 다음 모자를 눌러쓰고 사륜마차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그는 길을 달려가면서 2번 뒤돌아보고 오르디노프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였다. 오르디노프는 지칠 대로 지쳤다. 그는 발을 질질 끌며 갈 정도로 녹초가 되었다. 그는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건물 입구에서 다시 예의 그 문지기와 마주쳤다. 그는 벌써 멀리서 오르디노프가 야로슬라프 일리치와 헤어지는 것을 계속 관찰하며 오르디노프를 부르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젊은이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 눈을 멍하게 내리깔고 무리네 집에서 나오는 작은 체구의 인물과 집문 앞에서 부딪혔다. 탄력성 있게 한쪽으로 비껴서며 그 사람은 중얼거렸다. 이런 맙소사. 내 부주의를 용서하세요. 다치지는 않았나요? 아니에요. 염려를 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이 조용한 사람은 끙끙거리고 한숨을 쉬기도 하며 무슨 말인지 투덜거리며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그 사람은 바로 문지기가 그처럼 두려워하던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 바로 이제서야 오르디노프는 이사 오던 날 무린의 집에서 처음으로 그를 본 기억이 났다. 그는 초조한 모습이었고 쇼크를 받은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과 감수성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는 이제는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점점 더 어떤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다. 무겁게 압박해오는 뭔가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다. 그 심장은 마치 상처투성이가 되어 조여드는 것 같았고 그의 영혼을 공허하고 그칠 줄 모르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깔아준 침대의 이불 위로 다시 쓰러졌다. 그는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두 사람의 숨소리를 들었다. 하나는 힘들고 병색이 짙고 간간히 끊어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조용하긴 하지만 규칙적이지 않고 역시 어떤 갈망과 고통으로 심장을 때리는 아주 흥분한 숨소리였다. 그는 때때로 그녀의 옷이 가볍게 스치는 소리를, 그녀의 가볍고 조용한 발소리를 들었다. 이 발소리는 공허하고 달콤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그의 가슴으로 다가오긴 했다. 드디어 그는 어떤 흐느낌 같은 거친 한숨 소리를 듣고 또 그녀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는 지금 그녀가 성상 앞에서 무릎 꿇고 극도의 절망감으로 팔을 축 늘어뜨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녀는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걸까? 그녀의 가슴은 어떤 절망적인 고통에 쌓여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녀는 저토록 고통당하고 저토록 절망적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그는 그녀의 말을
상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에게 들려준 모든 이야기는 아직도 그의 귓가에서 마치 음악처럼 맴돌았고, 그의 가슴은 그런 회상을 할 때마다, 다정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상기할 때마다 공허하고 힘겨운 타격을 받는 듯 했다. 바로 이 순간에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머릿속에는 꿈속에서 보았던 모든 것이 퍼뜩 스쳐갔다. 그러나 그녀의 뜨거운 호흡과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와 입맞춤이 그의 상상 속에 다시 되살아나는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그를 극도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눈을 감았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어디선가 시간을 알려주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었으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그녀가 다시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이롭고 맑은 눈으로, 그리고 뜨거운 한낮에 끝없이 푸른 터키 세계의 동그란 하늘의 천정처럼 고요하고 해맑은 눈으로, 평온하고 밝은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물에 젖어 촉촉한 눈으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 했다. 그녀의 얼굴은 엄숙한 평화로움으로 빛났고 그녀의 미소는 무한한 행복이라도 약속하듯 따뜻했다. 또한 동정 어린 어린애 같은 놀란 눈으로 하고 그녀는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의 힘없던 가슴에서는 깊은 탄성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인가 하려는 듯 했고, 다정하게 그에게 뭔가 고백이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은 어떤 음악이 그의 귀를 들려왔다. 그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가까이서 느끼는 그녀의 호흡으로 전기가 오는 듯 따뜻한 공기를 들여 마셨다. 그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팔을 펼쳐들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기 얼굴을 그에게 가까이 대고 창백하고 온통 눈물에 젖은 채 온몸을 덜덜 떨며 서 있었다. 그녀는 절반쯤 드러난 팔을 오그렸다 폈다 하면서 그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는가 하면 그를 위해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가 그의 품 안에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